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닌텐도와 만났죠. 정확히는 그게 닌텐도인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시절에는 닌텐도의 패밀리 컴퓨터를 복제한 제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 컴보이가 정식 라이센스라면 다른 게임기들은 그냥 닌텐도 패미컴을 마음대로 복제해서 판매한 일종의 해적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어린이였던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게임기가 바로 영실업의 파스칼 스테레오였습니다. 당시 유복했던 저는 파스칼 전자총까지 받았고 처음으로 카트리지, 아니 당시 언어로 게임팩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게임팩 역시 전부 불법 복제였겠죠? 제가 산 건 76가지 게임이 들어있는 합본 게임팩이었고 가격은 90년 기준 75,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게임을 잘 모르는 순진한 가족 상대라고 지금 2023년 기준 풀프라이스 AAA 게임이나 받을 금액을 제시하던 그 게임 가게 아저씨는 잘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때 76가지 게임 중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저는 이 게임을 만나게 됩니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그때 처음으로 마리오를 알게 되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야말로 마리오에 미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일 플레이하고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반일 때는 점심시간까지 게임을 하다가 학교를 가기도 할 정도로 슈퍼마리오는 강력했습니다. 이후 저는 슈퍼마리오 3, 월드, 64, 선샤인, 갤럭시를 거쳐 뉴슈마의 오디세이까지 즐겼죠. 외전이라 할 수 있는 마리오 카트나 슈퍼마리오 RPG, 루이지 맨션 등 여러 게임들을 합치면 셀 수도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야말로 저는 마리오와 함께 성장한 세대인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추억 외에도 마리오는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우선 닌텐도의 등장은 비디오 게임의 패권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죠. 미국의 게임사인 아타리는 1977년에 아타리 2600이라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를 개발했고 당시 전 세계 게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게임들은 완성도가 부족했고 비슷비슷한 전개를 갖춘 양산형 게임들이 곧장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어떤 게임이든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분위기가 있었기에, 그리고 게임에 대한 신기함이 우선이던 시절이기에 유저들은 게임 회사가 게임을 만들든 똥을 만들든 좋다고 사주었습니다. 코모도어 64가 출시되고 마침내 팩맨이 출시되던 1982년 게임계는 아타리 쇼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된 게임이 ET죠. 팩맨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400만 장을 찍어내서 350만 장의 재고를 떠안은 아타리는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ET는 쓰레기 게임으로 불리며 고스란히 사막에 묻히는 변을 당했습니다. 무슨 핵폐기물도 아니고 사막에 묻는다는 게 너무 괴기스럽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는 화투패를 만들던 한 회사가 장난감 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닌텐도라는 이름의 이 전직 화투패 제작 업체는 패밀리 컴퓨터라는 게임기를 개발 출시합니다. 공교롭게도 아타리 쇼크의 바로 다음 해인 1983년이었죠. 그리고 1984년 동키콩에서 출연했던 작고 귀여운 마리오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전설적인 게임이 등장합니다. 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설명해 주지도 않아도 누구나 게임을 보는 순간 오른쪽으로 달려야 한다는 걸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는 구성. 점프와 대시, 파워업 요소와 다양한 아이템, 각기 다른 패턴의 적들과 비밀 통로와 적절한 난이도의 챕터 구성 등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마스터피스였습니다. 다음 해인 1985년 닌텐도는 미국 시장에 NES라는 이름으로 패밀리 컴퓨터를 출시했고 비디오 게임의 패권은 그렇게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닌텐도는 처음에는 세가와 경쟁했고 이후에는 소니와 경쟁했으며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패권을 다투는 이 시대에도 닌텐도 스위치 등의 전략으로 여전히 게임계의 지배자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오, 젤다, 포켓몬이라는 3종 신기를 갖춘 닌텐도는 그야말로 패배를 모르는 게임 콘텐츠의 절대 강자죠. 그 중심에 마리오가 있습니다. 과거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끝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사망한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 나타났죠. 그는 마리오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마리오는 전 세계 비디오 게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얼굴이고 일본이라는 한 국가의 대표적 심볼이 될 자격을 갖춘 캐릭터라는 뜻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절대적인 캐릭터입니다. 신화 그 자체죠. 마리오를 영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만들었던 TV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바람돌이 소닉과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슈퍼마리오 브로스 슈퍼쇼라고 했고 우리는 그냥 슈퍼마리오였습니다. 당시 SBS에서 방영되던 실사판이 진행되고 애니메이션이 이어지던 그 흐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당연하지만 VHS, 당시 언어로는 비디오 테이프로도 있었습니다. 물론 루이지가 마리지로 개명당하는 불운이 있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김국환 아저씨와 이재은 배우가 나와 더욱 흥겨웠습니다. 멋진 시도였죠. 물론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자오락의 마법사가 먼저거든요. 미국명 위자드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슈퍼마리오 3에 대한 환상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프로모션이죠. 이 작품도 언젠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영화 막바지에 슈퍼마리오 3가 공개되면서 관객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게임 프로모션 중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죠. 하지만 이런 멋진 시도들은 1993년에 나온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서 참혹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충격적인 발언들과 설정이 가득한 작품이었고 마리오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세상의 쓴맛을 알려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꿈 많은 소년이었던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나서부터 세상에 대해 삐뚤어진 시각을 지니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어두운 아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영화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토록 거대하죠. 아무튼 그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가 왔습니다. 맘마미아를 외치는 우리의 영웅. 일루미네이션의 여러 간판 캐릭터들을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근본 중에 근본. 버섯왕국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달려 저 은하 너머까지 보여준 유일한 캐릭터. 비디오 게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일루미네이션의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겁니다. 개봉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겨울왕국2의 오프닝 기록을 갈아치웠고 올해 개봉한 영화 중 당연하겠지만 월드와이드 1위를 찍고 10억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의 연속.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리뷰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했던 리뷰 중에서 서론이 가장 길었을 겁니다. 부디 즐겁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이제부터 펼쳐지는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는 순간에 느낀 것은 이게 정답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1993년과 2023년 사이에는 30년의 시간이 있고 그 30년의 시간 동안 마리오는 발전했습니다. 과거의 도트 그래픽이었던 마리오는 이제 화려한 3D 세상에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엄한 모험을 반복합니다. 비록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는 완성형 마리오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에서도 이런 모험을 하는 시대인데 1993년처럼 괴상한 실사화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1993년 실사 영화를 극혐하는지는 며칠 안으로 리뷰를 올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런다는 걸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사가 아닌 3D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마리오는 그야말로 게임과 영화의 만남이란 게 이런 것이라는 걸 유감없이 선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게임 원작 영화 중에서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의 뒤를 이어 마리오가 이토록 황홀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보통 일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게임을 지극히 당연한 예술작품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소닉 더 헤지옥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성공은 그동안 비디오 게임이 만들어낸 전설과도 같은 캐릭터와 세계를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으니까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같은 작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영화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풀 3D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파이널 판타지나 드래곤 퀘스트 혹은 지금의 기술로 구현하는 스타크래프트나 하프라이프, 디아블로나 포탈, 바이오쇼크 같은 명작 게임들이 영화로 구현되어 더 많은 관객들에게 지금껏 비디오 게임이 걸어온 길을 더 쉽게 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게임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닌텐도의 진심이 반영된 이번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그야말로 완벽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영화의 서사나 결론은 평범하고 그럭저럭 즐길 수 있는 작품 정도이지만 그 세심한 설정들과
다양한 소품, 지나가는 캐릭터들에서 보이는 정말 무서우리만큼 치밀한 안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닌텐도가 작정하고 자기들의 대표작을 영화로 만들면서 세심히 다듬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긴 자기들 작품으로 영화 만드는데 그걸 자유롭게 하라고 맡겨만 둘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건 창작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으른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리자드는 게을렀어요. 감독이 게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야만 했고 더욱 깊게 관여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요. 우선 마리오와 루이지의 설정부터 마음에 듭니다. 사실상 이 설정이 공식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마리오와 루이지는 누가 봐도 지구의 인간처럼 생겼지만 정작 버섯 왕국의 생명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치 공주와 기타 공주 시리즈는 빼고요. 원작 게임에서는 마리오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잘 설명하지 않았고 요시 아일랜드에서는 마리오의 출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펼치기도 했지만 결국 영화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TV 애니메이션을 인용합니다. 마리오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이탈리아계 배관공이었다는 설정이죠. 거기에 더 놀란 것은 마리오가 다니던 회사입니다. 회사가 레킹크루 컴퍼니였던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레킹크루는 1985년도에 나온 닌텐도 게임입니다. 게임 캐릭터를 보면 마리오랑 똑같이 생겼고 망치를 들고 있는데 이 캐릭터는 마리오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리오가 힘에 겨운 배관공 인생에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TV 광고가 나갈 때 조롱하던 스파이크는 바로 레킹크루에서 마리오의 라이벌로 제시된 인물입니다. 간혹 닌텐도 게임에서 얼굴을 비추던 캐릭터인데 여기에서 깨알같이 등장합니다. 마리오가 배관공이 되기 전에 일하던 곳이 1985년에 나온 레킹크루였다는 설정 개그가 등장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닌텐도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고 과거에 여러 게임에 등장하던 마리오를 생각하게 만드는 안배였습니다. 시작부터 마리오의 뛰어난 파쿠르 능력이 선보이는 부분도 저는 좋았습니다. 마리오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죠. 이후 브루클린에서 버섯 왕국으로 넘어가는 진행도 모두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부족한 인간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고민을 털어놓는 마리오의 짠한 모습과 안타까워하는 루이지도, 비밀의 공간도, 다른 세계와 통하는 녹색 파이프도 너무 좋죠. 게임에서 녹색 파이프를 타고 세계를 넘나드는 것은 1편부터 있었던 근본 설정입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비밀의 공간을 찾아야 하죠. 마치 물난리가 난 브루클린에서 성공을 위해 비밀 공간을 찾는 마리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오와 루이지가 안타깝게도 헤어지는 부분, 마리오가 버섯 왕국에 도착하는 건 전형적인 슈퍼마리오의 진행 같았고 루이지가 홀로 납치되듯 다크랜드로 떨어지는 부분 역시 마리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진행이었습니다. 슈퍼마리오 갤럭시 등에서 루이지를 구출했던 일이 있죠. 루이지 맨션도 얼핏 스쳐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피치의 설정입니다. 일단 피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딘가에서 나타난 인간 출신입니다. 그리고 피치는 지금 말만 공주지 사실상 버섯 왕국의 국왕, 전제군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따로 국왕이 존재하지 않는 버섯 왕국의 설정을 잘 가져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피치의 해석입니다. 물론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최신 오디세이까지 플레이한 유저들은 수천만이겠지만 그래도 대중의 뇌리에 있는 피치의 이미지는 붙잡힌 히로인 포지션입니다. 마리오의 목표는 대부분 쿠파에게 납치된 피치를 구하는 거였고 이 설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팬들은 대체 왜 피치는 매번 납치되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사실 피치는 납치 중독자라든지 쿠파는 기둥서방 같은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최근에 마리오 시리즈가 지닌 태도를 반복합니다. 즉 피치 공주가 실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지도자이고 버섯 왕국을 침공하는 쿠파에게 맞서는 인물이라는 설정을 말입니다. 이는 분명 슈퍼마리오 3D 월드 등에서 나와 익숙한 설정이었지만 대중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선택입니다. 어쨌든 영화는 피치를 주체적인 성향을 지닌 여성 캐릭터, 어떤 면에서는 마리오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갖춘 여성으로 설정했고 이러한 설정은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여성 군주를 납치당해서 남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캐릭터로 만드는 건 무리가 있을 겁니다. 요즘 마리오가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영화 초반 마리오가 피치에 의해 훈련받는 과정은 그야말로 감동적입니다. 이 과정은 뭐랄까요? 처음 마리오 게임을 접한 유저가 즐거움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들을 영화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테이지의 구성, 설정, 아이템 이 모든 것들이 그래 이게 마리오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키콩의 등장과 대결, 마리오 카트
장면에 이르기까지 영화는 경쾌한 진행을 보여줍니다. 설정에 있어서도 충실했습니다. 쿠파는 결국 피치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이고 버섯 왕국을 침공하는 것도 피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피치를 위해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는 문자 그대로 쿠파의 짝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죽하면 이 장면은 따로 클립으로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어서 우리는 스쿨 오브 락에서 확인했던 잭 블랙의 가창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쿠파의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그 절절한 마음, 남자의, 아니 괴물의 순정. 쿠파의 이름의 어원이 우리나라 국밥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역시 쿠파는 국밥처럼 든든한 남자입니다. 아니 괴물입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리오라는 게임이 지니고 있는 미덕 역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죠. 마리오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동키콩은 물론이고 훈련을 마친 후에도 쿠파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것이 마리오입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오직 근성 하나로 일어납니다. 자신이 맞설 수 없는 강대한 상대, 이길 수 없는 적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막아선다고 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리오 같은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역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게임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지만 누구나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죽으면 당황했죠. 하지만 그 공포를 이겨내고 한 발씩 내디디면서 우리는 마리오와 하나가 되고 결국 엔딩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리오는 언제나 도전하는 유저들과 함께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마음, 도전하겠다는 정신, 끝내 패드를 집어드는 유저의 숭고함이라는 걸 영화는 잊지 않았습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은 작품.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이 작품 정도면 누구에게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좀 지루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죠. 여담이지만 저는 마리오의 도전을 보면서 컨트롤이 좀 아쉽더군요. 저기에서 좀 세게 점프하지, 타이밍 좀 맞추지 하는 탄식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위에 있는 원업 버섯을 놓치는 마리오를 보면서 주위를 잘 살피라고 하는 마음속 외침을 가진 사람이라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이스터 에그를 찾는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